몇 년 후에는 독일이 일본을 추월한다. AI가 발달된 현재는 장인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재 유출의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일본에요. 한국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갭 투자라든가 일본에서 그런 거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노인의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저는 1988년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35년이나 지났죠. 2003년에는 한국 사람으로 국적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고요.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하고 한국 경제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는 부분은 똑같고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들의 경제라든가 기본적인 경제 정책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역시 나라의 개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일본은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장해온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시기가 일본은 그 일제강점기부터 기술을 상당히 연구를 하면서 현재까지 왔고요. 한국은 45년 이후에 그런 식으로 기술이 입국화되었다라는 면에서 전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죠. 네, 그러나 한국이 IT 기술을 강하게 가지면서 오히려 일본은 지금 IT 기술이 상당히 뒤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은 20세기의 경제 대국이었고요. 지금은 한국은 새로운 21세기의 경제 대국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일본 경제가 어쨌든 한국보다 먼저 시장을 처음에 했었는데 그거는 먼저 메이지 유신이라는 시대가 있었고요.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일본은 근대화, 특히 철저한 소양화를 한 것입니다. 소양화를 하면서 그 유럽이나 미국의 법제도 그리고 경제적인 틀, 경제 시스템 이런 것을 다 도입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빨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1800년대 후반에 일본은 이미 증기기관차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양화를 철저하게 했다라는 면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일본은 가장 빨리 소양의 경제 제도라든가 발전 상황에 달아갈 수가 있었다. 일본은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의 기술이 일본에서 발전했습니다. 사실 원폭의 기술도 일본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먼저 미국 쪽에서 그리고 영국 쪽에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사용했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일본은 전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상당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참패한 이후에도 또 6.25가 일어나서 6.25를 통한 특수가 일어났어요. 아무래도 한반도가 일본의 옆에 있기 때문에 일본은 그때 군대도 없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일본에게 한반도에 대한 군수 무력자를 제공해달라 이러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6.25를 통해서 일본은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플러스 미국 쪽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을 북한이나 중공, 당신은 중공이라고 했잖아요. 소련에 대한 하나의 교도보로서 이제 일본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미국 쪽의 사고방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범국가이자 패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국, 특히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서 경제 대국화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해가지고 일본에 원래 있었던 기술력이 다시 되살아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GDP는 2010년쯤에 사실상 일본은 미국 다음 두 번째였는데요. 중국에 의해서 주요를 당해가지고 그 이후 일본은 G3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그 다음에 중국, G2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성장률이 높지 않습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은 2%도 1년간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의 성장률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한국만이라고 해도요. 요새는 2%, 3% 이런 식으로 조금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과거에는 5%, 6%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고도 성장을 한 나라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일본도 사실 80년대 이전에는 고도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고도 성장이 멈춰 버렸고요. 오히려 성장률이 대단히 낮은 나라, 선진국 중에서 대단히 낮은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G3 세 번째 위치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독일이 일본을 추월한다. 추세를 보면 2, 3년 안에 일본은 G4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일본에 역시 대기업들이 좀 있죠. 그러나 삼성이나 LG처럼 굉장히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100억 달러라든가 2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고액의 투자가 가능한 게 한국의 그러한 대기업인데요. 일본의 그러한 기업은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토요타는 그러한 여력이 좀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토요타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국민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제 강점기 붙어 있는 미쓰비시라든가 미쓰비시는 전범 기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업들은 종합적인 여러 기업을 갖고 있어가지고 한국의 재벌 기업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에는 큰 기업에는 오너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이 일본의 재벌을 다 해체해버렸습니다. 현재 그 옛날에 큰 기업들은 모두 오너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미쓰비시라든가 히타치라든가 미쓰이라든가 또 45년 이후에 소니도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고요. 도산 직전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대기업들이 여러 계열 기업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지금도 먹여 살리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시작을 말씀드리면 리만 쇼크였습니다. 리만 쇼크 때는 한국은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하고 비교할 때 심하게 타격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굉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의 대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하지 않게 된 거죠. 투자하는 돈을 오히려 기업 안에 내부 유보분이라고 해가지고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개인이 갖고 있는 돈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한다라는 게 일본인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비슷하게 일본 기업도 여러 가지 투자하지 않고 회사를 확장하지 않고 돈을 그냥 갖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됐냐? 결국은 인건비도 올리지 않았고요. 설비 투자도 많이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리만쇼크 같은 것이 다시 오면 회사가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내부 유보분을 축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어려운 거죠. 물가를 더 억제했습니다. 물가를 올리면 인건비 올려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를 억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결과적인 제품의 가격을 그래도 일본은 거의 통렬했습니다. 대신 인건비를 올리지 않고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일본의 경제 악순환이 돼가지고 일본 경제가 새로운 IT라든가 AI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뒤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20세기의 기술이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앞장서서 쓰는 마인드가 많이 없습니다. 장인 전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개인이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어가지고 물건을 만든다. 이게 장인 전신이잖아요. 그러나 컴퓨터라든가 AI가 발달된 현재는 장인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장인 전신에 달아가려고 하는 20세기형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생각보다 발전하지 않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요인이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같은 IMF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슷한 사태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IMF 아래에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었죠. 그래서 한국처럼 필사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20세기 문화가 그대로 남았어요. 그건 뭐냐? 연공서열이라든가 이게 뭐냐? 한국에서 사라졌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이 윗사람으로 올라가면서 월급도 높아지는 제재. 그래서 신입사원들은 굉장히 월급이 낮아요. 이게 일본 대기업도 그런 것입니다. 일본의 소니의 기술직은 26만 엔이에요. 첫 임금이 26만 엔라는 것은 현재 환율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한 달치니까 월급인데 한국 원으로 260만 원 정도 혹은 27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한국의 대기업은 더 비싸지 않습니까? 저임금이. 그래서 연공 소열의 굉장한 단점이다. 윗사람들은 별로 일하지도 않고 기술도 그렇게 새로운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면서도 나이만 먹고 돈을 많이 받는 그 옛날의 제재가 그대로 일본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고용제도 이것도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일본에는 아직도 이러한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롭게 혁신이 되는 방향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요. 현재 그래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젊은 유능한 인재들은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회사라든가 중국 회사는 저임금이 굉장히 비싸게 주는 거죠. 파웨이 일본 법인만 해도 66만 엔쯤입니다. 저임금이 700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저임금이에요. 대학 졸업해서 그렇게 그 우수한 사원이 들어오면 그러면 아무리 중국의 파웨이 미국이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는 폰사에 와라. 중국의 폰사에 와라. 그러면 거기서는 150만 엔 줄게. 그건 한 달에 총 500만 원입니다. 이러한 해외의 굉장한 기업들이 일본인의 우수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 유출의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일본에요. 이러한 부분을 개혁하지 않으면 일본 경제는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 1988년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바블이 시작돼가지고 중간 지점에서 왜냐면 91년부터 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블기의 중간에 한국에 왔어요. 아주 급하게 엔고가 된 현상이 있었어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1985년 미국하고의 프라자 합의였죠. 대일본 무역에 있어서 미국은 어마어마한 적자였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라를 싸게 만들고 엔을 비싸게 만든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완다라 360엔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완다라이면 360엔. 그거는 당연한 바뀌지 않는 법칙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 프라자 합의 이후에 완다라가 240엔, 220엔 그렇게 해서 쭉 엔고가
됐어요. 100엔대로 진입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그 완다라 130엔 그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당시에 그러한 수준까지 아주 굉장히 빠르게 엔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이 어려워졌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의 좋은 면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엔이 간세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도쿄의 부동산 값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는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해외에 비싼 토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록펠러 빌딩, 미국의 굉장히 선진적인 빌딩도 일본 사람들이 보유하게 됐고요. 그리고 일본 안에서는 부동산하고 주식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것을 당연하게 일본인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경제 공황, 경제 위기라는 것을 일본은 45년 이후는 겪지 못했습니다. 45년이 일본에 배정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최하위로 간 거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올라가는 이렇게 가는 것이 산식이었던 거죠. 그것이 내려간다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항상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 내려간다라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블이 고지기 시작했으니까, 왜냐하면 일본은행, 일본 중앙은행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여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본도 그러한 바블 호황이라는 것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아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처음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었던 일본 은행은 가열템 경기를 시켜야 한다. 강박 개념이 된 거죠. 0.25%씩 3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엄청나게 빨리 해가지고요. 시작이 3% 정도였는데 그것이 갑자기 6%를 넘었어요. 바블이 터졌고요. 도산이 시작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빚더미 위로 앉게 돼가지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이 팔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마지막은 틈에하듯이 어마어마하게 산 가격으로 부동산이 팔리기 시작한 시기가 있었어요. 주식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특히 그 11년 이후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그러한 시기가 되었고요. 사실 잃어버린 30년이 되어버린 거죠. 한국 부동산하고요, 일본 부동산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형 부동산 경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선분양 후 판매잖아요. 일본은 그게 없습니다. 먼저 선건축이죠. 그 다음에 후 분양, 후 판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들은 무리하게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팔리면 굉장한 손해를 입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업자들이기 때문에 수요를 잘 조사를 하고 수요 있는 만큼만 짓는다. 이것이 일본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굉장히 신기하게 느낀 것은 한국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갭 투자라든가 하면서 갑자기 돈이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투자라고 하면 부동산이에요. 한국은. 일본에서 그런 거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투자라고 하면 거의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전세도 없고요. 월세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 같은 거 자체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회사는 거주하지 않는 집을 많이 사요. 회사에서는요, 다른 용도로, 예를 들면 회사원들에게 주택을 제공한다라든가 실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 투자하기 위해서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일본은 그러한 개념
개념에서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집값을 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비싸요? 아무래도 일본의 도쿄의 중심지는 한국보다 조금 비싸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와 만션 같은 게 있어요. 다와 만션은 한국에서 말하면 다와 팰리스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간남에. 일본에서 그런 곳을 다와 만션이라고 했어요. 가장 도쿄의 중심지에 좋은 데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거기 월세는 250만 엔입니다. 그래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나 좀 취재를 했는데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물론 그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보기에는 특별하게 안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도쿄의 중심지 혹은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는 도심은 세 군데가 있어요. 3대 도시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런 데 중심지는 좀 비쌉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쿄라고 해도요. 조금 중앙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싸요. 이유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2008년부터 일본은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최근이죠. 인구가 조금 감소 측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으로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인 면에서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히 아이를 많이 낳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 일본은 벌써 노인 인구가 인구의 30% 가까이가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요. 한국은 아직은 그곳은 15% 정도니까 일본의 절반 정도인데 속도가 빠르다는 부분이 좀 10년, 20년 후에는 한국에서도 여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복지라는 개념은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한국의 복지 개념도 아마 기본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노인들이 65세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가끔은 60세 이상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요새는 또 수명도 늘어났기 때문에 고령자라는 것을 65세 이상으로 일본에서 말하면서 그런 분들이 노후를 행복하게 어떻게 살 수가 있는지를 고안해낸 거죠. 이것은 일본의 지자체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단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한국은 국가가 통일을 하여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근데 기본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노후에 노인들의 주택 문제가 있잖아요. 그 주택을 어떻게 저렴하게 제공하느냐라든가 그 조건이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 비슷한 면이 많고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잖아요. 복지회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의 많은 그 손을 빌리지 않아도 노인들이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부분은 케호 제도라는 이거 일본 말인데요. 케호라고 하여서 노인이 되면 아무래도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건강상의 문제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노인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노인을 위해서 케호 그러니까 간병의 일본식 표현 중 하나인데 그 케호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보험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보험은 그러니까 60세 이전에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개호 보험이 사용하니까 노인이 돼가지고 70대, 80대 나이가 가면 갈수록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움직이는데 상당히 그
부자연스럽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주는 제도가 일본에서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한국도요. 굉장히 발전됐어요. 사실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다. 개호제도 같은 비슷한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도 개인적인 보험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일본이 제도적으로 국가의 시스템으로 했다라는 부분에서 한국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의 문제는 아무래도 문제라기보다 이거 좋은 면이기도 하는데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은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결혼할 때까지 혹은 결혼해도 뭔가 부모의 입장으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난한 분들이 많다. 이게 한국의 특징이라고 하고 수치적으로도요. OECD 쪽에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가난한 노인의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이게 문화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평생을 지내시는 노인분들이 한국 분들이 지금도 많다는 것은 이것은 문화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뭔가 사회적인 안전망이 좀 더 만들어지는 게 한국의 맞춤형의 복지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본은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해주는 것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간 아이들에 대해서 대학교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 집에 있다 아이가 그 경우는 집세를 내라고 해요. 한국 원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30만 원 정도 집에 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오히려 그곳은 굉장히 철저하게 약간 소양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노후에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건 못합니다. 저도 아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잘 이해가 됩니다. 한국은 그냥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가까운 친척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다 도와줍니다. 특히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면 일수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우리 애교모가 너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